주식회사 설립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발기 설립하고 모집 설립이 있는데, 이 발기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발기인들이 주식을 전부 인수를 하고 발기인들만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의 경우에 대해서 개관을 쭉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정관을 작성하고 나서 이 주식 발행 사항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얼마를 하고 몇 주를 발행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발행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데, 주식을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주금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갖는 걸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에 있어서는 발기인이 전부 주식 총수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 인수 사항이 결정이 되면 이제 출자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돈을 출자하게 되는데, 이럴 때 주금액의 전액이 납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계가 금지되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고요. 이때 또 가장 납입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가장 납입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서도 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그러한 유형의 행위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실제로 납입을 한 다음에 이제 기관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기관 구성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관 구성할 때는 이사감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는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이사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기인이 이사감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사감사가 이 설립 경과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립 경과를 조사해서 이제 이 설립되기 전에 이제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사감사가 이 설립 경과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언트 설립상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 즉 설립 경과 조사를 마치게 되면 설립 등기를 하고, 설립 등기를 이루어졌지만 설립에 하자가 있다. 그런 경우는 뭐 주식회사 설립 무효회소가 이제 제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립이 다 이루어졌을 때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 이 설립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부분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발기인의 책임이 있는데, 이때 발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전부 인수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발기인의 주식 인수라든가 돈을 실제로 납입을 했는지, 그리고 발기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사라든가 감사, 검사인 이런 사람들은 설립 경과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잘못한 경우,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하자를 갖게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사, 감사, 공증인 이런 사람들의 책임 문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검사인의 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때는 악의라든가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 설립을 보게 되는데, 모집 설립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주주 외에 제3자가 있다는 거. 주주라는 것은 발기인이죠. 물론 정확한 표현은 발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이때 주주 모집이 되겠죠. 이때 주주 인수인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가 개입이 된 경우를 가정을 하시고 이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 시간에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인수 절차가 있는데, 발기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식의 어떤 인수를 전부 발기인이 했지만, 이때는 발기인 플러스 제3의 주식 인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누가 하게 되냐면 이 제3의 주식 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인수 절차가 마쳐지면 이제 구체적으로 출자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때 발기 설립과 동일하게 되는데, 다만 실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실권 절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식을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주식의 실권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구성하는데 역시 이거는 이제
저번에는 발기인이 모여서 했지만 이번에는 창립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는 모집 설립의 경우에 인정되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창립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출석 3분의 2와 총 2분의 1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구성이 되면 이제 설립경과 조사를 되는데 똑같이로 발기인, 이사감사의 조사 및 창립총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인의 변태 설립사항을 조사해서 역시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립총회에서 이것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는 창립총회가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를 하지만 이 발기인 이외에 제3자, 즉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 인수인이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창립총회 보고를 하게 되고 창립총회에서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립경과 조사가 맞춰지게 되면 역시 이 회사의 설립 등기를 하게 되겠는데 이 회사 설립 등기는 회사의 성립 요건이죠. 그리고 절차는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설립에 하자가 있으면은 이제 하자에 관해서 소를 다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무효의 소만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설립 취소는 없습니다. 이거는 설립 무효소는 어떤 사유죠? 객관적인 사유고 설립 취소는 주관적인 사유가 주관적 사유인 경우에 설립 무효 취소가 인정이 되는데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설립 취소보다는 설립 무효의 소에 한정해서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소송이 제기돼서 설립 무효소가 되었을 때, 원고가 승소했을 때는 DS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해서도 그 그 효력이 미치며 불소급효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소급해서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설립 관여자의 책임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절차는 비슷합니다만 이 주식 인수인이 따로 있는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변경사라든가 창립총회 보고를 한다는 점이 다르고 대부분의 절차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정관에 대해서 보는데 정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 정관의 작성 부분인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고 말씀드리나만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상법서에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는 한 가장 우선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 의의 정관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위에서 실질적인 정관을 규정한 서면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로서 그 내용이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발기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 정관이 있고 변경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설립 시에 작성된 최초의 정관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회사가 설립한 후에 변경하는 정관을 변경 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미법에서는 기본정관, 부속정관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정관에서는 회사의 조직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를 하고 있고 부속정관에서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회사, 기관, 주주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사항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작성의 방법은 발기인 전원이 작성을 해서 이때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관 작성, 원시 정관으로서 정관 작성에는 발기인 전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세 가지 사항이 따로 있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인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흥결된 경우, 그러한 경우는 정관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라는 것은 회사의 사업 목적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다만 그 목적이 강행법규라든가 사회 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는 그 회사의 명칭으로서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인데 이거를 수권 주식 총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설립할 때 최초로 이 회사가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몇 주라는 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이 발행할 때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설립시 발행할 때는 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발행돼야 되고 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최저자본금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한 주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한 주의 금액은 현재 100원 이상으로 균일되어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 이게 수권 주식의 총수 4분의 1 이상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요. 본점 소지지, 이거는 이제 주된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점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소송행위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이 본점 소재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사항을 주식회사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고를 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채권이라든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데 관보라든가 또는 일간신문 중에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은 설립 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주식을 인수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정관에 기재하여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 건데 이제 개별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법 개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 기재사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변태 설립 사항인데 좀 말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한 어감을 갖고 있지만 이제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을 하긴 하는데 변칙적인 방법으로서 설립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주식회사는 자본에 관한 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본에 관한 원칙이 있어서 굉장히 이 자본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금액을 납입할 때 가장 납입이라든가 상계로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현물 출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한 주에 5천원짜리를 5천만원 오늘 5천만원을 5천만원을 주고 사게 되면은 현금은 5천만원이 명확한데 예컨대 부동산 1억짜리 아파트를 이거를 평가를 3억으로 했다. 그러면 2억의 부당한 과대평가가 있게 되죠. 그래서 2억원어치를 추가로 주주에게 부동산 투자한 사람한테 발행을 해준다 할 때는 앞에 현금으로 계산할 때와 현물로 출자했을 때 간에 이 자본 충실 원칙을 해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태 설립사항이라는 것은 원래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 원칙을 깨트리는 경우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의를 보시면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의 경우는 주식 청약서에 변태 설립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발기 설립의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변태 설립 사항이 부당할 때 발기 설립의 경우는 법원이 내용 변경,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의 경우는 창립총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이 법원이라든가 검사인의 관여를 통해서 그게 과다하게 평가된 경우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태 설립 사항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발기인이 받을 특별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설립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공로에 일정하게 권리를 부여하는데 과다하게 권리를 인정해 줄 경우 그러한 경우를 규제하는 겁니다. 자, 변태 설립사항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그 다음에 회사의 설립에 대한 공로로 발기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게 인정하는 재산적 이익인데 이때는 주식과는 별개로 발기인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별개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식과는 분리하여 특별 이익만을 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한 이익을 주더라 하더라도 그게 지나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컨대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거, 납입을 아예 면제를 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무상주의 교부를 한다든지, 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거, 예컨대 의결권의 특혜, 예컨대 같은 한 주에 대해서 이 발기인이 받을 주식에 대해서는 한 주에 두 주, 두 개, 세 개, 네 개의 의결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익 배당에 있어서 차별을 준다든지, 그러한 것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허용된다,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사라든가 감사 등의 지위를 보장해 준다. 그건 안 되는 게 이사 감사는 누구냐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근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은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주총회가 가장 주식회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기관 구성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정하게끔 하는 것은 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감사 등의 임원지휘 번영도 그 특별이익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물출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물출자는 과다평가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금전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신용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되는 재산이 과대평가됐다. 이런 거는 자본 충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를 해하게 되고 기존 주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현물 출자자에 제한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모든 재산적 가치, 특허권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산인수가 있는데 재산인수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인수라는 것은 회사가 설립 중에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미리서 약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설립 전에 발기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회사 성립 후에 재산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 역시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물출자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자본의 충실을 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인수도 변태 설립사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시정관의 규정이 없는 재산인수 계약의 경우에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주주총회 결의로도 추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추인을 하게 한다고 하면 대주주의 행포에 의해서 부당하게 이 변태 설립상을 회피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둘 게 이제 회사 설립이 있는데 회사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인수와 마찬가지로 성립 후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립 후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회사가 성립 후에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에 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후 설립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되기 때문에 이 사후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 사후 설립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대충 보시면 자 현물 출자라는 것은 변태 설립 사항으로서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 과대평가됨으로써 주식회사의 자본 원칙을 해하는 것을 막는 거고 재산 인수도 마찬가지로 변태 설립 사항으로서 성립 후에 한다는 점이 틀리고 사후 설립은 회사가 성립하는 후에 한다는 점에서 다 차이가 있지만 재산 인수와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체가 주식인수인이 되고 이거는 일반 제3자가 되고 제3자가 되고 자, 행위 시점은 설립 등기고 이거는 회사 성립 후 2년이고 자, 현물출자는 이제 합동행위고 입사계약이죠. 회사에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주주가 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이 되는 그래서 입사계약이지만 재산인수라든가 사후 설립은 개인법상의 거래행위라는 거. 그 다음에 목적재산에서는 금전예재산 같지만 사후 설립에 있어서는
회사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는 재산이라는 점. 자, 권리 이전 시기는 납입기일이고 회사 성립 후고 회사 성립 후고 반대급부는 주식을 주는 거고 매매대금 주고 매매대금 주고 정관 기재 여부는 기재되지만 사후 설립은 기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감독은 현물 투자라든가 재산 인수는 벤트 설립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인 선임만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사후 설립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회사가 부담할 이 설립 비용과 보수인이 받을 보수액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가 설립할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리게 되면 그만큼 회사의 자본이 충실을 해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수인이 받을 보수액을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주는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의 자본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이 변태 설립 사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자, 설립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립비용을 무제한으로 회사가 부담할 경우 발기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위험이 있고 회사의 자본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태 설립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만 회사가 부담하고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발기인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한 설립비용은 이연자산으로서 창업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업준비비용과 등록세는 설립비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발기인이 설립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 누가 이 설립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수설과 판례는 회사가 부담을 하고 내부적 저희 정관규정이라 하는 것은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학설과 판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비용과 발견이 받을 보수액은 창업비로서 회사 성립 후 5년 내에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감각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상법의 규정에 있지는 않습니다. 상법의 규정에 있지는 않지만 이 강행법규라든가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는 주식의 발행사항,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무기명 주권의 발행, 이사의 임기연장, 이사의 보수, 이사의 화상회의 배제, 건설이자의 배당, 총회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미친다고 그랬죠? 회사 내부에서만 미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주와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어디까지나 대내적 효력만 있다라는 것.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정관의 해석 역시 법의 해석처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 해석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정관 해석할 때는 작성자의 주관이라든가 해석 당시에 사원의 다수결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수결에 의해서도 회사의 정관을 해석할 수는 없고 법규의 해석에 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